자,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된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현재 포츠담에서 에너지 매니저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건축을 하는 스터디에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이제 붙어서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너지 매니저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발표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하나의 건물을 올리기까지 이제 여러 분야가 협업을 하게 됩니다. 음, 음, 예를 들어서 일단 독일 기준으로 말을 하면은 건축물을 설계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할 바우 플라너가 이제 필요하게 되고 지상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위쪽으로 진행되는 공사를 호크바우 그냥 한국어로 이게 시공으로 해도 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예, 시공을 하시는 분이 필요하고 시공 분야가 필요하고 이제 땅 층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밑으로 진행되는 공사를 이제 딥바우라고 해서 토목 공사 그리고 음, 건축물의 구조를 이제 하중이나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스타티커라고 불리는 구조 계산사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건축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설비 설계가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독일에서 이제 설비 설계라 함은 HLS, 그러니까 HLS라고 불리는데 하이중, 류프퉁, 사니테어를 이제 줄여서 이제 말을 하는 거고 공기조화 시스템, 하이중부터 하면은 이제 난방. 보통 건물에는 냉방은 고려를 안 하기 때문에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시스템을 많이 이제 설계를 하는데 독일에서는 하이중만 대부분 이제 설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난방, 그리고 류프퉁, 환기, 그리고 사니테어, 그 수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설비를 설계를 하시는 분이 필요하고, 이제 전기를 따로, 이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하이레스랑 전기랑 거의 설비 설계하시는 분이 같이 하죠. 설계 사무소에서 이제 같이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설계 기준을 이제 평가를 하고 시공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바우 피직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이 바우 피직 엔지니어가 하는 게 이제 NF 나크바이스나 아니면 웨어메슈스 나크바이스 같은 그런 문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그 바우암트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면은 그쪽에서 이 건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정확하게 설계가 됐구나. 그럼 이 기준으로서 이 건물은 설계되는 거네. 알았어. 그러면 이제 허가를 내줄게라고 하는 그런 문서들을 준비를 하고 그 단열 기준이나 아니면 이런 시공에 필요한 기준들을 설정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축 외부를 설계를 할 이제 아우센 안라게 플라너가 이제 따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한국으로 따지면 조경 분야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매니저는 이 중에 이제 바우피지커와 가장 연관성이 깊다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 바우피지커가 하는 역할 플러스 다른 업무를 총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은 이제 뭐 에너지 매니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매니저가 이제 좀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제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한 어떤 법적 기준이나 어, 단열 기준, 설비 기준 등을 협의 부서, 그러니까 진행 부서와 협의하고 검토를 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독일에서 건물을 올릴 때는 신축 건물이든 아니면 기존 건축물이든 이제 법적으로 기준을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보통 이 ENEG라고 하는 거는 에네르기 아인슈파게제츠
그리고 E에게는 이제 다들 알다시피 Erneuerbare Energiegesetz, 그리고 Wärme에게는 그 Erneuerbare Wärmegesetz인데, 건물,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 건물에서 사용되는 전기를 친환경 전기로 어떻게 수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건물에서 사용되는 난방 에너지를 어떤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갖고 설계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지켜야 될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ENF, 에네르기 아인슈파 페어오르라고 하는 곳에 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시는 분이 갖고 오면은 예, 이게 잘 돼 있는지, 법적 기준에 맞는지, 단열 기준에 적합한지, 열 관료율이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를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위쪽에 있는 하는 일이랑 게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신축 건물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도 이 기준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냥 그 기존 건물의 연도수에 따라서 이제 조금 약화되어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단열 기준이 조금 더 하향 조정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링 인베스티브 에네르기 슈퍼마스나메라고 하는 부분은 적은 투자 비용을 갖고도 이 건물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그런 업무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 학교 같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뭐 좀 큰 관공서다, 뭐 이런 좀 규모가 큰 건축물 같은 경우, 오래될수록 조명이 되게 에너지 효율이 안 좋은 조명을 사용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래된 조명을 전부 다 이제 LED로 교체를 하는 작업을 하고, 뭐 저희가 교체를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직접 찾아가고 확인을 해보고 이제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플래너가 와서 그에 대한 설계를 다시 진행을 하고, 저희는 그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합니다. 현재 조명 에너지로 사용되는 그 에너지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래서 1년에 내가 나가는 돈이, 에너지 사용료로 나가는 돈이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LED로 이제 전부 다 교체를 했었을 때 그에 대한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을 10년 동안 사용을 했었을 때 투자 회수 비용은 한 몇 년 정도에 가능한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의 그 사용하는 연도를 보통 한 30년 정도를 잡고 계산을 하는데, 그 안에 이제 투자 비용이 회수가 되는지, 뭐 이런 경제성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은 스마트 미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고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찾아서 뭐 그런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를 절감을 할 수 있는지 또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보통 이 모니터링을 하는 거는 에너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미디어라고 말을 하는데, 미디어에 포함되는 거는 난방 에너지, 스트롬, 그리고 전기, 그리고 수도, 그래서 물 사용량, 그래서 총 세 가지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를 각 건물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으로 환산을 해갖고 각 건물별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서로 비교를 해보고, 같은 평수에 이제 있는 건물인데 한 건물은 뭐 전기 사용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이유가 발생을 했는지, 뭐
그런 이유를 조금 이제 조사도 해보고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따로 제시를 하고, 보통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하우스 마이스터나 아니면 한드웨어 컷 쪽하고 좀 긴밀하게 협업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에너지 증명서 발급 같은 게 있는데, 에너지 증명서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건물은 대부분 다 에너지 증명서, 에너지 아크바이스라고 하는 그런 증명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에너지 효율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증명서가 있는데, 이 에너지 증명서는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페어브라우스 아우스바이스랑 베다우스 아우스바이스,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 페어브라우스 아우스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3년 이상 된 건물에서 지난 3년 동안 사용된 에너지량을 계산을 해갖고 앞으로 이제 이 건물이 실제로 사용되는 에너지가 몇 등급 정도 된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고, 베다우스 아우스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된 그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산을 통해서 이 건물이 얼마만큼의 난방 에너지를 사용을 할 것인가를 계산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증명서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베다우스 아우스바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정책 관련돼 있는 게 있는데, 포츠담시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이제 데카보니즈롱이라고 해서 탈탄소화를 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서별로 이제 과제를 할당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수립하고, 어떤 정책 이슈 같은 것이 나오면은 그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건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기를 친환경 전기로 2050년까지 전부 다 이제 바꾼다, 전환한다라고 하는 정책을 수립했을 때, 이에 대한 이제 대안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런 정책적으로 질문이 넘어오면,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전기 공급자는 친환경 전기를 수급해서 이제 학교나 아니면 행정기관에 공급을 하고 있다. 이는 100% 친환경 에너지, 에어노여발 에너지로서 이미 디카보니즈링이 되어 있는 전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안이나 아니면 그런 대답을 해서 따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프로젝트로는 이제 하이드로테엄, 에페 슐레, 그리고 스마트 미터 아우스바이통, 페파원라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또 하나씩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적이고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그런 건축물, 그리고 재건축을 위한 기술 자문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에너지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LP 1단계부터 시작해서 LP 3단계까지 되게 인텐시브하게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학교 건물이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접수가 되면, 프로젝트 라이터와 함께 대략적으로 이제 요소를 어느 부분을 이제 리모델링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합니다. 직접 부지를 방문을 해갖고 부지 환경도 살펴보고, 현재 건물이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앞으로 얼마만큼 사용될 건지 또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필요되는 작업 요구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만약에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분이 리모델링이 돼야 된다. 이거는 앞으로 사용될 연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하다라고 생각되면은 리모델링을 중단을 하고 그냥 건물을 아예 건물 사용 자체를 이제 안 하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합니다. 신축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필요시에는 이제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그러니까 모델링을 통해서 좀 러프하게 그 난방부와 같은 것도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첫 번째로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기존에 지어져 있던 건축물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외벽 그리고 뭐 지붕 그리고 창호 기준 그리고 열 관리율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수집을 하고 그에 대해서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갖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최적화를 위한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기존 건물이 프로그램에 세팅이 됐다고 하면은 그 뒤에는 이제 만약에 단열재 기준 단열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10cm, 20cm, 30cm를 썼을 때 얼마만큼 이제 난방 부하가 절감이 되는지를 계산을 하고 창호 같은 경우에도 U값을 기준으로 이제 열관료를 조금씩 낮출 때마다 이제 얼마만큼의 난방 부하가 절감되는지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하고 이 두 개 대비해서 경제성이 가장 좋은 거 이제 이 단열재를 보강을 하고 창문을 고성능으로 바꿈에 있어서 투자비가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가장 적합한 투자비와 가장 적합한 정도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제성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또 이제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게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지를 또 알아보게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데스, 란데스, 시 기준으로 해갖고 각각 보조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조명을 전부 다 LED로 바꾼다라고 했었을 때 그에 따른 이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보통 한 25% 정도를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기 같은 것도 이제 교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뭐 경우에는 한 35% 정도. 그리고 개인은 이제 조금씩 틀리겠죠, 그 기준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어느 부분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이를 이제 플래너와 함께 상의를 해갖고 총 투자 비용 대비 경제성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게 리모델링 했었을 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건축물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기존에도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 에너지 플러스나 DOA, ESPR 그리고 트랜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증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고 외부의 그 기온, 템퍼레처가 이쪽에 적용이 돼 갖고 현재 있는 건물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에 따른 난방 부하가 얼마만큼 되는지 동력학적인 분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저런 프로그램 동력학적인 걸 계산할 수는 없고요. 정력학적인 거를 계산을 하는데 외부 기온과는 상관없이 그냥 레퍼런스 계보이드에서 주어져 있는 외기에 따른 그런 이제 난방 부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름은 이제 에네르기 베라터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거는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교의 실제 실제 그 건물 모습이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학교입니다. 이 학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모델링을 하고 면적을 집어넣고 몇 층인지 뭐 이런 그리고 그 건축물의 생산이라고 하긴 그렇고 지어져 있는 연도가 몇 년도인지 이런 걸 이제 넣게 됩니다. 뒤에는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이제 하나씩 채워 놓고 이제 진행을 해서
쭉 가다 보면은 U값을 지정하는 게 있는데, 이제 지붕의 열 관리율은 몇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지붕 바로 밑에 있는 그 층간은 몇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아웃앤반트 그 외벽의 U값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그라운드에 닿아져 있는 이제 켈러 데케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창문의 U값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넣으면 그 뒤에 이제 난방 부하가 보시는 것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바우피지커가 만드는 그런 NF 나크바이스나 아니면은 베어메슈츠 나크바이스 같은 그런 리포트도 따로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에너지 모니터링이 있는데, 에너지 모니터링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고자, 컨트롤하고자 이제 에너지 모니터링을 수행을 합니다. 그 에너지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계량기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터기라고 하죠. 그 미터기가 전산하고 연결이 돼 있어 갖고 계속해서 사용량을 15분 단위로 이제 서버에다가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들을 모두 이제 모으는 서버가 이제 존재를 하고 이제 꼭 필요하게 되며, 그리고 그 서버에 나오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대시보드 역할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같은 거를 이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같은 각 건물별 어느 건물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했고 그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량을 배출을 했는지 같은 그런 결과물을 갖고 1년에 한 번씩 아니고 주기적으로 에너지 브로셔라고 하는 그런 책을 편찬을 합니다. 이런 작업도 따로 이제 하게 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은 ITC라고 하는 업체 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는 각 건물별로 이제 어떤 그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어떤 거를 이제 모니터링 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트리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난방, 그리고 전기, 그리고 물 사용량 같은 경우를 이제 각 건물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그 나온 걸 그 각 건물별로 이제 분석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제한치를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건물을 클릭을 해갖고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전기 같은데, 전기 사용량 한 달간의 전기 사용량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2020년 뭐 8월 달에 전기 사용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건물하고도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브젝트를 다른 건물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사용량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1일 사용량으로 또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한 5시 정도부터 시작을 해갖고 사용량이 올라가서 피크치가 거의 한 12시 정도에 이제 피크치로 사용이 되고, 그 뒤에 이제 퇴근하는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사용량이 줄죠. 그리고 이제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대부분 다 퇴근을 해서 그런지 사용량이 현저하게 준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플랫하게 계속해서 똑같은 수치로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뭔가 누전이 되거나 누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시설과에 연락을 해갖고 그러니까 일단은 점검을 요청을 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보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오류 검사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한 80개 정도의 그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들여다보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오류 검사를 할 수 있는 제한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Grenzwerte, Überschreitung, Unterschreitung, 그리고 따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실제로 데이터가 제대로 전송이 되는지 아니면 그게 끊겼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설정을 걸어둡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 하우스 1번의 물 사용량이 하루 3,000리터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제한 설정을 하루 1일 사용량 3,000리터로 3,000리터로 이제 걸어두고 계속해서 하루 사용 처음에 00시부터 시작을 해갖고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가 3,000리터가 만약에 넘는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에 이제 알람을 생성하게끔 프로그램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알게 되겠죠. 이제 이메일로 그 알람이 딱 오면은 오늘은 뭐 따로 그 건물 청소가 잡힌 것도 아니고 무슨 이슈가 없는데도 3천이 훌쩍 넘었네라고 하면은 따로 이제 하우스마스터 쪽에다가 연락을 해갖고 무슨 일인지 이제 확인을 하고 이 그래프를 확인을 해서 혹시 누수가 있거나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다 보니까 만약에 중간에 서버 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전송이 끊겼을 때 데이터의 전송이 끊겼을 때 이런 알람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람을 못 받게 되면은 누수가 그 당시 딱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전송이 끊겼는지 안 끊겼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설정도 이 부분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학교, 유치원, 체육관, 문화시설, 관청, 소방서 같은 일반 거주시설이 아닌 시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건물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한번 에너지 아우스바이스가 발급이 되면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에너지 아우스바이스를 다시 발급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중간에 한번 리모델링이 있거나 뭔가 그 건물의 이 발급 당시와 약간 안 맞는 부분, 그러니까 면적 같은 경우 이제 안바오 같은 경우 증축이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런 요소가 변경이 돼 있을 때는 다시 이제 발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재발급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에너지 소비량을 전부 다 집계를 하고 3년치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을 집계를 하고 그 각 건물별, 건물 타입별 규정을 검토를 해서 소프트웨어에다가 모든 사항을 집어넣고 이제 발급을 해갖고 만약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다가 시설과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사람들이 잘 보이는 입구 쪽에다가 이 에너지 하우스바이스를 걸어 놓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합니다. 그 밖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EF의 슐레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에너지 안슈파 프로그램 der 슐레 이게 줄임말이고요. 그 스마트 미터링 같은 경우에는 관청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만 모든 학교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 갖고 이제 그 학교별 에너지 사용량을 따로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각 학교별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업체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요. 하우스마이스터가 매달 이제 집계를 해갖고 그 업체에다가 전달해주고 업체는 이걸 통합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청에다 다시 전달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이제 저희 쪽에서 검토하게 되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주제를 바꿔서 뭐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9년도에는 이제 난방에 대한 주제로 이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하우스마스터 그리고 학생들을 교육을 했다라고 하면 2019년도에는 2019년, 20년 학기에는 이제 뭐 분리수거다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갖고 어떻게 해야지 그 리소스를 잘 분리를 해서 버릴 수가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에너지를 절약을 할 수 있는지 환경 친화적인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활동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어떤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얼마만큼의 그 친환경 포인트를 얻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각각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할 때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이제 하이드로테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하이드로테엄의 목적은 한국어로는 회수되는 열 에너지의 온도를 절감시키는 그 목적이 가장 큽니다. 대부분 그 관청이나 아니면 큰 건물 같은 데에서 사용을 하는 난방 그 에너지가 그 페른베어메라고 해갖고 이미 그 암비터 쪽에서 전기를 생산을 하면서 나온 그런 열기로 물을 데워서 가까이 그 최근방에 있는 그런 건물에다가 그 물을 쏴주면서 그걸로 이제 난방을 돌립니다. 그런 걸 이제 페른베어메라고 하는데 보통 처음에 쏴주는 온도가 70도고 다시 돌아가는 온도가 한 30도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70도, 30도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게 뭐 70도에서 50도까지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50도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말은 70도로 물이 들어왔는데 그 열 에너지를 전부 다 잘 사용을 하지 못해서 열이 20, 그러니까 열이 20, 만약에 최적화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 최끝단에서 나오는 온도가 이제 30도로 해서 리턴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에너지가 어딘가 새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이 난과 그 관을 타고서 분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50도로 리턴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최적화하기 위한 프로세스고 신축 건물에는 보통 최신의 그런 난방 시설이나 아니면 최신 기술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안 나타나는데 뭐 1950년대, 60년대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 난방 시설도 엄청 낡았고 펌프도 낡았고 제대로 그 관리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이런 기계를 설치를 해서 자동으로 이제 조절이 되게끔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테오 베를린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일단 그쪽 얘기로는 자기네 그 레퍼런스 계보일에다가 실험한 바에 따르면 20% 정도를 에너지를 세이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저희 쪽에서는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지는 아마 요번 이제 난방 처리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링 인베스티브의 마스나메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명을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LED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서 사용되는 펌프가 있는데 그런 펌프를 효율이 좋은 펌프로 이제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난방기 그 하이중에 붙어 있는 테어모미터 같은 경우 약간 부서지거나 아니면 손상이 닿았으면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열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걸 교체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투자비가 이제 좀 적게 들어가면서도 어느 정도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제시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육가 구할 때 있잖아요. 그 기존 육가. 건물에서 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육갑을 구할 때 그때는 그러니까 뭐 지붕이면 지붕, 바닥이면 바닥 이런 것들 육값을 구하는데 그거는 뭘로 구해요? 그러니까 따로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기존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기존 건물. 기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보어링을 해요. 벽을 아예 뚫어갖고 실제로 그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검사를 하고 보통 뭐 그 1950년대에 지어진 그 벽돌이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른 열관료율이 따로 있어요. 재질에 따른 그거를 이제 따로 구하죠. 층 자체가 외벽이 만약에 구성이 그냥 일반 석고보드 그 다음에 그냥 시멘트도 아니고 벽돌 한 30cm로 구성되어 있는 벽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시스템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그건 수기로도 계산은 가능합니다. 아, 그냥 그 재료를 그냥 보고 판단하는 그런 거죠. 실제로, 예, 실제로 재료를 보고. 음. 그게 불가능하다 싶으면은 이 소프트웨어에 그 티폴로기를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건물은 이런 식의 외벽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그냥 바로 대입을 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진 않죠, 그건. 그리고 아까 그 또 뭐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자기가 건물주가 이제 에너지 등급에 맞게 그걸 고친다고 할 때 정부 보조금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럼 신축 건물 지을 때도 그런 식의 보조금 나오죠? 신축 건물 지을 때도 나오죠. 신축 건물은 보통 카이프베방크라고 해서 그 크레딧 퓨어 비더 아프바인가?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이프베 75, 카이프베 55, 카이프베 25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기준에 맞춰서 짓겠다라고 하면은 보조금을 몇 프로 정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딱 정해져 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는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힘들고 귀찮아서 잘 안 해요.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리고 카이프베랑 그 NF랑 비교를 해보면은 카이프베 100이라고 하는 게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100 기준에 맞춰서 설계가 된 게 이제 NF의 그 기준 비교 건물이라고 하나 레퍼런스 게보이드가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가 돼 있어요. 네. 저도 질문 있었는데 혹시 슬라이드 잠깐 다시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네네. 슬라이드 볼 때 생각났는데 까먹었어요. 그 좀 뒷편이었는데 잠깐만요. 학교 전에 에너지 인증 발급 전 에너지 모니터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건 뭐죠? 아 맞아. 이거 이산화탄소 배출량. 네. 저게 그러니까 사실 건물에서 진짜 배출되는 걸 뭔가 이렇게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거 뭐 그 들어가는 인풋 죄송해요. 우리 집 고양이들이 싸우고 있어. 그 인풋 뭐 가스나 뭐 전기 이런 사용량을 그거를 그냥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는 거죠. 맞아요. 예. 전기 사용량 그리고 난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난방 사용량이 전부 다 킬로와트아워나 아니면 메가와트아워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이제 환산을 하는 거예요. 뭐 1메가와트당 뭐 이산화탄소량 배출량이 뭐 몇 톤 정도 된다. 뭐 0.01톤 정도 된다. 뭐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이브가 얼마만큼 됐는지를 계산을 하려면은 기준 연도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2005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현재랑 비교를 했었을 때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제 얼마만큼 세이브했는지를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2005년도의 배출량이 기준선이 될 거고 현재 거를 계산을 해갖고 그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빠졌는지 그 경감이 됐는지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앞부분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계산했던 부분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계산했던 부분? 네. 근데 그 뭐 PPT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페이지인데 그 뭐지? 학교 일하다 보니까 학교 설계할 때는 그 한 교실 한 클래스가 뭐 예를 들어 60 큐바드라미터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 0.75 곱해가지고 최소한의 그 빛이 들어오는 면적 그리고 이제 공기가 통하는 면적 이렇게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혹시 에너지 관련해서도 창의 어떤 면적 그리고 비율 이런 것들에 관한 어떤 그런 법적인 뭐 미니멈이나 아니면 맥시멈 이런 게 있는지 왜냐면은 독일에서도 그런 게 있는지 왜냐면은 창이 넓으면은 결국에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물론 뭐 어떤 유리를 쓰냐 어떤 창호를 쓰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근데 이게 뭐 여름에는 플러스고 여름엔 마이너스고 겨울에는 플러스인 거라서 뭐 어떤 그치. 식으로 그게 되는 건지 말을 그냥 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창 크기에 대한 규정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창 크기에 대한 규정은 모르는데 에너지적으로 창을 그러니까 고려를 했었을 때 창 크기보다는 그 창의 열관유율 값이 얼마만큼인지를 고려를 해요. 만약에 한 교실에 한 외벽에 이제 그 창의 비율이 한 50%에서 60%가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면 여름에는 그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 그 소네나이트라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축열되는 양이 되게 많아서 안에 사용하는 그 유저한테 유저한테 이제 피해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솜머리쉐 베어메슈츠라고 하는 규정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 위쪽에 창 바깥쪽에 차양을 설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보통 댕크말슈트가 그 게보이레 같은 경우에는 그 외벽 파사드에다가 뭔가를 부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불가능한데 그럴 때는 유리 자체를 이제 단열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유리 뭐 이중유리나 로이. 삼중유리, 로이 유리로 이제 그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쾌적성 지표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그 실내에? 아니요, 쾌적성 지표는 따로 없고 그걸 보통 그 CO2 ppm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CO2가 기준은 일단은 학교 기준으로 따지면은 1200 ppm을 넘어서는 안 되고 그 네. 최소로 미니멀로 이제 맞춰야 되는 게 1500 ppm으로 이제 맞춰서 그 쾌적성을 뭐라고 하지? 그걸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온도는 20도. 습도는 따로 규정은 안 돼 있었던 것 같고 온도는 20도. 근데 그게 또 막 독일 규정인데 또 한국에서 만약에 설계를 한다? 그러면 또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우리는 냉방도 해야 되니까. 그치. 한국은 보통 냉방이 안 돼 있는 교실은 거의 없지. 그래서 그러니까요. 냉방을 하게 되면은 또 습도도 낮아지게 될 거고. 네. 그리고 뭔가 이걸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이유는 뭔가 설계하다 보면은 뭐 창의 면적을 그러니까 창을 그리잖아요. 어쨌든 창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게 결국엔 인면 디자인이랑도 연관이 돼 있고. 그치. 근데 뭔가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너무 좀 뭔가 근거 없이 그냥 인면 디자인 하는 것 같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많이 배려하지 않고 뭔가 그냥 건축물이 더 좋아 보이게 인면에서 더 뭐 예뻐 보이게. 옆 게보이드와 더 잘 어울리게 뭐 이런 식으로 주변과 더 어울리게 이런 식으로만 이제 디자인을 하면 결국 사용자가 피해 보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뭐 그런 게 에너지적으로나 아니면 쾌적성 에너지와 연관해서 쾌적성 부분에서 어떤 그런 어떤 그룬틀라게가 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창문의 열관리율이 뭐 0.1까지 떨어진다라고 해서 되게 그 단열 기준을 높게 잡아 놓긴 했어요. 그 단열 기준도 높고 그 창호와 외벽 사이의 베어마베르케도 이제 그 얼마만큼까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도 있고 그 사이에 밀폐도 얼마만큼 그 디시카이트가 얼마만큼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도 따로 있어요. 이게 만약에 다 충족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너무 밀폐가 잘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자가 그 안에서 사용을 했었을 때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하고 온도에 따라서 이제 뭐라고 하지 벽에 이슬이 맺혀갖고 그거에 따라서 곰팡이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옛날 건물보다는 신축 건물에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우 수가 이 두 가지인데, 이를 위해서 보통 신축 건물에는 그래서 그 르프팅 산나게를 설치를 하죠. 이걸 계속 돌려줘야지만 그러니까 순환을 시켜줘야지만 어느 정도의 습도가 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곰팡이가 쓸지 않고 사람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 CO2 ppm을 유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낡은 건물은 사실 외벽으로 투속되는 그런 침투, 침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좀 허술하기 때문에 이미 곰팡이가 잘 안 쓸 가능성이 훨씬 커. 너무 뭔가 외기가 잘 들어서. 잘 들어서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큰 문제는 없지만 대신에 거길 통해 갖고 에너지가 난방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 갖고 이제 드는 문제가 있는 거지. 되게 상반된 거예요. 기존 건물하고 신축 건물하고. 그럼 그걸 뭔가 잘 컨트롤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잘 컨트롤해야지. 네. 너무 잘 안 통하지도 않게, 너무 또 통하지도 않게. 그렇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에너지 매니저 쪽을 하면서 저는 건축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쁜 건물을 짓는다 아니면은 좋은 건물, 큰 건물, 좀 창의적인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쪽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관이 어떻든 어떻게 지었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안에 있는 사람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것만 따져서 이제 보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쾌적한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좀 에너지를 덜 사용을 할 수 있을지, 무슨 외벽,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단열을 해야 조금 더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더 나은지, 이제 그게 그냥 일반 집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난방비나 아니면은 전기세를 내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경제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파시브 하우스 쪽으로 이제 지어 놓으면은 나중에 약간 소비자,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서 있다라고 보면은 좀 될 것 같아요. 에너지 매니저는. 저도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그러면은 하실 때 이제 설계팀이나 시공팀이 이제 계속 연락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로 그들하고 좀 그 협업이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계 쪽에서 이제 도면을 제출을 하면 그거를 이제 형이 분석을 해서 뭐 그런 걸 에너지 효율에 관한 걸 풀 때는 또 시공 쪽에 또 이런 거를 뭐 제안을 한다든지, 혹은 설계 파트에서 이제 뭐 라이스통스파제 드라이 정도 안에서 이미 다 그런 걸 에너지 관련된 걸 다 풀고 가야 되는 건지. 이미 라이스통 스팟에 3까지 왔으면은 설계 쪽이랑은 거의 다 풀었다고 보면 돼요. 시공 쪽으로 가고 시공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어. 설계하는 사람들하고 이미 다 협의를 마쳤고 이미 시공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5단계를 지나서 6단계로 들어간 건데 5단계가 승인이잖아요. 그 승인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그 설계하는 사람하고 만들어 놓은 엔트워프스 플라농이라고 하는 그런 설계 그 기초 설계 도서가 있는데 그걸 갖고서 바우암트에다가 제시를 하고 우리는 이대로 이제 건물을 질 겁니다라고 협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제 시공회사 그대로 시공만 해주면 되는 거고 시공을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됐는지는 사실 내가 가갖고 계속 관리 감독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플래너가 이제 보통 항상 현장을 가고 현장 미팅을 하고 하죠. 하지만 그 전에 1단계부터 시작해서 3단계까지 그 컨셉이 완벽하게 수립이 될 때까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미팅을 하고 그 미팅 자리에는 아까 말했던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와요. 처음에 크게는 이제 개보이레 플래너가 따로 오고 호크바우 쪽, 스타틱 그리고 보통 토목은 없더라고요. 지하 공사는 많이 안 해서 그런지 토목 쪽 오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리고 설비,
그 바우피지커 전기까지 이제 와서 어느 정도 설계를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LP3 단계 거의 후반대에 이제 아우센을 나게 하시는 분들이 와갖고 조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전기 쪽에서 우리는 이쪽에다가 그 전등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안전을 위해서 전등을 설치를 하고 가드닝을 위해서 이제 물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수도 하나 놔주시고요. 전기는 여기로 뭐 이렇게 끌어와 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협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 음. 그런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예측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럼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관리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마지막에 그 결과물이랑의 그 약간 오차? 음. 이런 것도 계속 그 측정을 하시나요? 측정은 안 해요. 측정은 안 하는데 내가 100% 장담하는데 그게 100% 맞아 떨어지는 데는 아무 건물도 없을 거야. 그죠? 네. 그거를 근데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음.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 사전에 계획했던 게 좀 더 정확한지 안 한지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에너지 아우스바이스가 되는 거죠. 이게 10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거나 신축을 했었을 때 나온 이 베답스 아우스바이스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물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몇 등급 정도 된다. 그래서 이 수치로 봤었을 때 여기가 이제 스탠다드고 스탠다드와 뭐 밀접하게 관련돼 갖고 이제 쿼드라트 메타당 260 kWh를 사용하는 건물이다라고 이제 맨 처음에 설정을 했다고 쳐요. 그리고 10년을 사용을 해봤어. 사용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훨씬 넘어갔어. 그러면은 10년 후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지. 네. 그 10년 후에 업데이트 되는 거는 실제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 에너지 소비량을 따로 조사를 해서 지난 3년 동안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 맨 처음에 이 에너지 아우스바이스를 발급했었을 때와는 다르게 그거보다 더 줄었을 수도 있고 늘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 상태는 페어블 아우스바이스가 발급이 돼요. 현 상태는 이만큼이다 라고 하는. 그게 오차가 많이 크지는 않겠죠? 많이 커요. 많이 큰데 그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네, 확인을 해요. 설계 시공하는 분야에서 하는 핑계 아닌 핑계는 사용자가 잘못했다. 우리는 딱 알맞게 설계를 해놨는데 사용자가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한다. 아니면은 최적화돼서 사용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작게 설비가 돼 있거나 아니면 너무 크게 설비가 돼 있었다라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죠. 뭐 집을 지을 때 그 몇 인 정도가 살 가구다 이런 것도 이제 보통 정하잖아요. 약간 3인 가구 거주, 네. 4인 가구 거주 이런 거. 그런 게 다 이제 처음에 플래닝을 할 때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의 전기를 쓸 것이다. 어느 정도의 전기를 쓸 것이다는 고려는 하는데 실제로 그 3인 가구가 들어와서 사용하는 전기량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 사용하는 전기량이다라고 하면은 난방을 위해서 사용을 하거나 급탕을 위해서 사용을 하거나 실제로 그 미디어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건물을 유지를 하는 데 들어가는 그 전력을 말하는 거지 사용자가 이제 쓰는 그 전력을 말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진짜 말 예측할 수 그대로 없죠. 네. 집에다가 최첨단 기기를 쫙 깔아놓고 돌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진짜 옛날처럼 좀 그냥 알트 모드 시하게 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엄청 많이 차이가 나는 거라 그런 걸 고려를 할 수는 없어요. 이해 갔습니다. 아주 간단한 작은 질문 하나 더 하면 만약에 그렇게 그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코디네이팅을 보통 건축가들이 많이 하나요? 아니면은 보통 약간 중심을 잡고 이걸 조율하는 사람?
그건 보통 어떤 분야에서 그런 걸 주로 하나요? 설계사무소의 건축가가 해요. 그럼 설계사무소의 건축가는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좀 있나요? 네, 모든 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다 있어요. 시공, 구조, 설비, 역학, 전기, 조경까지 전부 다. 에너지 쪽까지? 네, 에너지 쪽까지도. 이게 기본 지식을 말하는 거지 관련 전공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전공 지식까지는 보통 호크바우에 대한 전공 지식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돌려보니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설계하는 데에 대한 전공 지식은 있는데 다른 분야와 협의를 하기 위한 배경 지식은 다 갖고 있어요. 구조 부분에서 이제 뭐 이쪽은 내력벽이고 얼마만큼 타공이 가능하고 저쪽은 비내력벽이니까 여기를 파갖고 샤프트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뭐 설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이제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역학적으로는 뭐 NF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이게 몇 년도에 건설돼 있는 거다 보니까 단열 기준이 되게 조금 안 좋네. 그 육값이 엄청 안 좋네. 그러면은 이걸 한 단열재를 몇 정도를 해야지 맞을 것 같다. 근데 이게 뭐 덴크마슈츠게보일이라 아니면 그냥 일반 건물이다에 따라서 단열재를 성능은 안 좋지만 두께를 늘릴 수도 있고 반대로 성능은 엄청 좋은데 두께를 낮춰갖고 티가 안 나게 이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설계하시는 분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조정을 해요. 그리고 그분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갖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걸 바우헤어링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진행하는 투자자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 되는 거죠. 그 사람하고 설계하는 사람하고 둘이 되게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설계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 된 걸로 그 밑에 있는 스타틱이라든지 아니면은 설비라든지 역학이라든지 전기라든지 하는 사람들하고 따로 요구사항을 협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아이고 저기 혜진 씨도 다시 안 들어가신다네. 혜진 씨 초대. 저 질문 있어요. 마지막 질문. 네, 질문 많이 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문화재 쪽 그리고 그런 좀 현 시대에 다시 사용하지는 않지만 좀 과거에 있었던 건물들을 이제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문화재들을 재사용을 이제 직접적으로 그 안에다 무슨 강당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문화시설을 넣는다거나 하면서 이제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전기라든지 난방시설을 삽입을 하잖아요. 뭐 아니면은 그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쓸 수는 없어도 그 문화재의 기본적인 뭐 전기시설이라든지 뭐 수도시설이라든지 넣고 그 주변에 보존 관리를 하는 사무실을 놓는다든지 하면서 이제 문화재를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 문화재를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문화재만의 에너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아니면 새로운 평가 기준 범주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에너지 평가에 있어서 건물의 성격에 따른 에너지 기준이 또 따로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일단은 건물 타입별로 에너지 기준이 따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NF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데 학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써야 된다. 문화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써야 된다.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써야 된다. 뭐 이런 게 전부 다 정해져 있고 근데 보통 그 문화재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톨러런스 범위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많이 바꿀 수 없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손상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많이 뭔가를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한 범위를 엄청 줄여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일단은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이 문화재 건물이 상당히 까다롭고 설비 설계나 아니면은
그 외관의 파사드 모양 같은 경우 이제 바꾸려고 하면은 이 기준보다는 문화재청하고 이걸 바꿔도 되는지 안 바꿔도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협의를 해갖고 그쪽에서 승인이 나야 그 뒤에 이제 건축에 대한 이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 쪽에서는 이거를 아무것도 안 건들고 안 할 거야 라고 문화재청 쪽에서 그냥 거부를 해버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네. 그리고 그쵸.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재 건물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축 건물이나 아니면은 지금 일반 건물의 그 리모델링보다는 훨씬 더 좀 폭이 크다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문화재 건물을 한데도 그 최소한의 기준 같은 거는 맞추죠. 뭐 예를 들어 단열 기준이라던가 그런 관련 단열 외벽의 기준도 열관률. 있어요. 네, 열관률 기준도 있고 외벽이 뭐 육값이 얼마 정도 돼야 된다. 뭐 이런 기준도 있기는 한데 보통 이거에 대해서 건축가가 이의를 제기하는 문서를 제출을 하면 안 해도 돼요.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덴크말슈츠 게보이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에너지적으로 뭔가를 더하거나 아니면 보수를 하거나 하는 게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다라고 저는 봐지지는 않고, 그리고 대부분 다 나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갖고 하고 싶어라고 하면 거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여기 약간 베를린이나 이런 독일의 관공서들이 이런 탱크말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런 경우 보면은 석조나 조적으로 지어서 보통 벽 두께가 60에서 80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웬만큼 충족은 못 시키나요, 그래도? 아니요, 충족은 충분히 돼요. 충족은 충분히 되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외벽에다가, 그러니까 파사드 쪽에다 뭔가 더 단열을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미 80이 나와 있어서 내부는 별로 그렇게 공간이 많이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이제 거의 못 하고, 대신 창문 쪽을 많이 하죠. 아, 예, 창문 쪽은 약간 손댈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효율이 좋은 창문으로 바꿔도 되는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창문을 바꾸고 그 사이에 있는 베어너브르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단열을 잘 해갖고 새는 열을 이제 막고 유리 자체를 이제 로이 유리로 바꿔서 어느 정도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난방 같은 경우를 조금 신경을 많이 써요. 옛날 하이존 같은 거를 드러내고 아인젤라움 레겔롱이라고 해갖고 그냥 단일로 방이 이제 난방이 될 수 있게끔 뭐 그 프레젠스 멜더 뭐라고 하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딱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부착을 하거나 해서 난방을 조금 최적화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커버를 해요. 그러면 그 배배공 센서 달아가지고 그걸로 난방이 켜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집에 그러니까 뭐 방에 딱 들어왔었을 때 이제 얘가 나를 감지를 하면은 딱 일단은 켜지죠. 그리고 프로그램 상에서도 이게 돈을 얼마만큼에 주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엄청 차이가 커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되게 좋은 프로그래밍은 자기 학습이 가능해.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이걸 사용을 했어. 그러면은 얘가 내 패턴을 알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6시에 출근을 한다 아니면 8시에 출근을 한다라고 하면 2시간 전에 켜져요. 그래서 2시간 전에 켜져서 8시에 이 사람이 왔었을 때 내 방의 온도가 20도까지 올라가게끔 할 수도 있고 퇴근을 할 때 맞춰서 지가 알아서 꺼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건 거의 100% 자동화가 돼 있는 시스템이고 가격이 비싸겠죠. 근데 단가를 낮춘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그냥 내가 왔어라고 터치를 하고 나갈 때 이제 또 터치를 해서 내가 없어라고 이제 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걔가 이제 사람이 있고 없고를 인식을 해갖고 이 사람이 있을 동안에는 그 방 안에 온도를 체크를 해서 이제 최적의 온도까지만 딱 이제 맞춰주는 뭐 그런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이 게보이레 아우토마티온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일단은
고를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개별 제어를 하느냐 아니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에 지금 요즘에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중앙 제어를 하느냐 또 따로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고, 개별 제어는 사용자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에 따라서 이제 제어를 하는 걸 말하고, 중앙 제어는 그냥 외기에 따라서 이 건물에 전체 사용되는 난방량을 지하에 있는 그 난방기 전체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가시나요? 네. 예, 지하의 보일러에서 각 그 펌프를 통해 갖고 각 난방 그 뭐라고 하지? 수도관을 통해 갖고 다 이제 열을 쏴주는데, 그거를 중앙에서 컨트롤 하느냐 아니면 최끝단에 있는 거에서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뭐 여기서는 하이드로테엄이라고도 불리고 최끝단에서 이제 컨트롤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아인젤 라움 레겔룽이라고 해서 ERR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저 잠깐 중간 질문이 살짝. 네, 그 아까 페안베아멜 라이트인가고 하나요 혹시? 네. 페른베아멜 라이트. 그게 혹시 네, 효율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개별 건물마다 이렇게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거랑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제가 처음에 그 시스템을 접했을 때는 그 물이 어떻게 보면 이동하면서 계속 식잖아요. 어쨌든 열을 네. 계속 잃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뭔가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좀 안 하게 됐고, 저는 못 하게 됐었거든요. 네네. 물론 이게 한 번에 물을 막 엄청 많은 양을 데워서 이거를 뿌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개별적으로 보일러를 돌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얘가 이동 거리가 계속 생기니까 네. 그 안에서 계속 열을 잃게 되는데, 그게 혹시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가격이 싸요. 일단은 개별적으로 뭔가 난방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싸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 게, 이동 거리가 길수록 그 수도 배관이나 이런 배관이 길면 길수록 손실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배관은 100%다 단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를 짧게 하기 위해서 그 생성을 하는 뭐라고 하지? 그 운영을 하는 업체와 그걸 전달을 해서 사용을 하는 소비자 사이와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시 안에서 만약에 그 페른베어멜을 통해 갖고 뭔가 좀 뜨거운 물을 만드는 전력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베를린에서 포츠담까지 뭔가 그걸 페른베어멜을 쏴주진 못해요. 운영을 못하고, 베를린에서도 뭐 슈테글리츠 그런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는 슈테글리츠만 담당을 해요. 범위를 되게 작게 잡기 위해서. 예. 그러면은 이게 그 페안베아멜 라이퉁이 갈 수 있는 그런 아웃라인 지도 같은 게 있겠네요. 뭔가 이 지역까지 갈 수 있다. 그럴 거예요, 아마. 있어요. 저 네. 지난 학기 설계할 때 좀 필요해서 알아봤었는데, 지역별로 자기 그 페안베아멜 제공하는 회사 같은 거를 찾아볼 수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담당하는 구역은 어디까지다 이런 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거리가 그게 제한있군요. 네. 안 들어가면 설치를 할 수가 없겠죠. 하고 싶어도. 근데 막 엄청 큰 그런 공공기업 말고도 좀 작은 기업들도 페안베아멜을 다 제공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내 지역에 진짜 막 페안베아멜 이게 없어서 못하고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웬만한 데 다 그 망을 깔아놓은 것 같았어요. 그럼 저희가 뜨거운 물을 틀 때 나오는 그 물은 그 페안베아멜로 바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찬물을 데워서 들어오는 건가요? 그거랑 별도 아닌가요?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페른베음에서 바로 그 밤바사 탱크로 쏴져서 거기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은 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시설이 조금 더 비싸다라고 했었을 때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거든.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그 뭐라고 하지? 그냥 순간 온수기 같은 걸로 찬물을 받아다가 그거를 급탕을 해서 사용을 하는 시스템도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경제성 분석을 해봐야 돼. 어떤 시스템을 놨을 때 더 저렴한지. 전기로 데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기로 데우는 거. 근데 저 전에 살던 집이 두 집이 둘 다 가스를 쓰고 지금은 안 쓰는데 근데 처음 살던 집은 가스비가 월 40유로씩 나왔고 그다음 살던 집은 8유로씩 나왔어요. 그래서 음, 이게 너무 적게 나오지 않냐 제가 가스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그 물어보니까 그거 너가 지금 그 회원회원에 이거 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이게 차이가 난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음, 근데 그게 그 가정용 그 전기 온수기는 없었고 둘 다 뭐 회원회원회를 처음 거는 처음 집은 아마 집에 찬물을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거를 집에 지하에 그런 데우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가스를 추가적으로 이제 들여가지고 이제 돌리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지금 준영 형님 집처럼 직접 들어가지고 집에서 자체에서 이제 이걸 데울 필요가 없어가지고 음. 가스비가 적게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전 이해했었거든요 그때. 보통 그 급탕 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물을 직접적으로 사용은 하는데 그 물 자체를 바로 사용을 하지 못해요. 온도가 70도에서 80도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열선처럼 그냥 급탕기에다 깔아놓고 그 안에다 찬물을 넣고 그거를 사용하기 적정 온도가 한 30도밖에 안 돼요. 30도에서 35도. 그럼 그 물을 그걸로 데운 다음에 물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데우는 걸 페른베음에로 할 건지 아니면 전기를 사용해서 급탕기로 할 건지 그거를 이제 고르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은 어차피 오염돼 있기 때문에 바로 사람이 사용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